네, 최근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입니다. 금, 은, 니켈, 동,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 등 이러한 원자재 가격은 바로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원자재 가격 하반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깊은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원자재 해외 투자 연구소의 이석진 소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네. 정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발표 이후에 자산 시장의 강세가 자그마치 16개월째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네. 사례를 볼 때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그런 것은 어떤 특징을 띠고 있으며 또 시사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좀 경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경기 확장기 후반에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거의 에브리띵 랠리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뭐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산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겪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변동성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고점 부근인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팬데믹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유가, 주가, 회사채, 주택가격 순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한 유가는 한 52% 정도 올랐고 S&P 500 주가는 한 16% 정도, 그리고 미국의 주택가격도 한 15%, 16% 정도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에브리띵 랠리 국면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과 자산시장 사이클의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이클이 시작은 금리 변화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채권 시장 다음으로 주식 시장 주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 사이클, 실물 시장 주기가 오고, 마지막으로는 원자재 시장 주기가 오는데, 실제로 팬데믹 이유만 듣고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들, 채권 시장부터 주식 시장, 그다음에 실물 시장, 원자재 시장 순으로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경기 사이클이 너무 빠르다는 점이에요. 상당히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느낌인데, 정부랑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이런 개입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나 중앙 입장에서는 의도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라는, 지금 금융시장이나 이런 경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면서 뭐 금리 정책을 안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죠.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인위적 개입을 했다. 사실 이렇게 인위적 개입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통화를 풀었다는 얘기고 통화를 많이 공급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인플레를 잡을 생각이 정책 당국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은 중앙은행은 네,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마련이죠. 2007년, 2008년에도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지금 도입해가지고 구두 개입만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난 한 1년, 2년 사이에 본 것만 하더라도 미국의 행정명령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 역시 뭐 반도체 불기 같은 경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보호무역과 관련돼 있고요. 결국 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돈은 풀리는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것은요.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디가 더 취약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훨씬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못 살수록 물가에서 그 식료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먹고 살기 급급해지죠. 이렇게 신흥국가들은 물가 상승에 취약하면서 통화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는 신흥국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불리한 측면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소장님의 마지막 말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그 파급 영향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가가 더 파장이 더 크다는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장님, 그리고요, 과거 사례를 볼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상반적인 반대적인 상품으로 이제 금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플레가 우려가 커지면 금을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금년에는 의외로 물론 이제 금년 상반기에 금이 잠시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인플레 우려는 오히려 좀 줄어드니까 금값이 같이 동반해서 하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네. 하반기에는 향후 전망은 금값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금은 뭐 항상 유망 자산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2021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약보합 수준이죠.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성 자산이죠. 근데 뭐에 그렇죠. 대한 보험이냐? 이건 결국 그 금융시장의 주연들에 대한 보험이에요. 금융시장의 주연은 미국 증시하고 뭐 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달러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이 금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데 지금과 같은 그 태평성대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대한 태평성대가 아니라 금융시장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상당히 어떤 전성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성장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인플레이션 국면에 지금까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 뭐 미국의 물가 수준이 3개월 연속으로 5% 이상 올라간다든지 뭐 중국의 상대자 물가가 10%에 돌파했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좀 나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금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금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면은 채권 대비해서 금값이 매력이 떨어져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금값이 2021년 하반기에 그다지 썩 좋은 성과를 내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서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가 참 공감이 되는데요. 최근 미국 FRB에서도 2%가 물가 상승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좋은 인플레로 시장에서는 반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금 말고 국제 원유 가격 역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상반된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 근래 국제 원유 가격 70달러 중반까지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제 74달러 초반으로 약간 주춤하는데 하반기에 국제 원유 가격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올해만 놓고 보면은 유가가 제일 올랐죠.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른 자산이 거의 국제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에만 머물러 있고 비행기는 뜨지도 않는데 왜 유가가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은 또 그럼 왜 오릅니까?
부동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는 감소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원유 유가가 오르는 것과 부동산이 오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죠.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든 투기 자금이든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실물 시장인 거고 그렇게 보면은 국제 유가나 부동산 둘 다 실물 시장의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예.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어떤 수요와 공급과 관계없이 유동성이 풀리면은 단기적으로 유가는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제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고 하죠. 셰일 오일이 많이 나오면서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많이 감소했었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는 다시 이제 공급 쇼크들이 발생하면서 오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그 오펙 플러스가 열렸지만 결국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가 됐었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다 같은 말을 쓰는 아랍 말을 쓰는 사람들이고 다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냐고 하시는데 엊그저께 유로 축구 보시면은 예.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지는 걸 제일 바란 나라가 그 같이 같은 민족인 뭐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쪽이 오히려 이웃 나라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유 시장에서 마치 미국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치고 나오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우디와 이란과의 갈등에 이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갈등까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중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유가의 하락보다는 상승에 배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유가는 다시 하락하겠지만 2021년 하반기에는 오버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80 배럴당 $80 선을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좀 손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자재죠. 바로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리, 니켈, 동 등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세가 조금 보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이 빅 사이클이 왔다, 슈퍼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분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사실상 그 신흥국의 고성장이 뒷받침됐을 때 소위 글로벌 성장을 원자재가 같이 끌고 가는 측면에서 나왔던 말이었는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과연 신흥국이 이 글로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거든요. 네, 선진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동성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신흥국이 또 올라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2016년과 2017년도에도 경험했던 그런 그림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신흥국의 사이클이라고 하려면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야 되고요. 반대로 가면은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 1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통화들은 다른 선진국 통화들이었죠. 결코 신흥국 통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러시아나 인도 뭐 이런 나라들 통화들이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런 국면이 다 지나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어떤 성장축이 이동할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주장은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요. 네.
수급 동향에 의해서 강한 사이클이 올 수는 있겠으나 신흥국가의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 가치보다 더 강해지기 전에는 슈퍼 사이클이 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원자재 다 중요한데 특히 소장님께서 보시는 올 하반기에는 이런 원자재는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제조업이 좋아진다라는 말과 유사한 거고요. 그렇죠. 제조업이 좋아진다는 것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들, 특히나 산업금속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1년간 산업금속 가격이 거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금속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하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산업금속들, 즉 정부나 이런 커다란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있죠. 바로 큰 정부가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인프라 부양책,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에 항상 사용되는 이런 산업금속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리를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20-30년 동안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스토리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체전지에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 원자재는 리튬하고 망간, 그다음에 니켈 이런 건데요. 그 중에서 니켈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차전지 업계에서는 리튬의 비중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반대로 니켈의 비중을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하는 하이니켈 전략이 우세하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니켈에 대한 관심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관심 가져야 될 원자재로 꼽을 수가 있겠죠. 예. 정말 저 같은 문외한도 우리 소장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원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 쉽게 해주신 분은 바로 에너지 해외 투자 연구소장이신 이석진 소장님이셨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